안개에 쌓인 산속엔 밤이 깊었지만 해동밀교 내부는 승려들이 든 횃불로 인해 밝았다. 송아지를 내려다보던 승려가 주저하다가 눈을 질끈 감고 목을 긋자 승려의 얼굴엔 붉은 피가 뿜어졌다. 손을 부들거리며 주저하자 이를 보던 석여주가 답답한 듯 승려를 밀치고는 산스크리트어를 읊으며 놀라운 힘으로 송아지의 머리를 푹 뜯어냈다. 피를 뒤집어 쓴 승려가 구석에 토하러 가는 사이 석여주의 주문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내 송아지 머리를 집어던지는 석여주. 이런 걸로 택도 없다. 대자제천은 더 큰 재물을 원하신다. 대자제천의 위대한 힘을 위해선 동물의 피 정도로는 안 됐다. 횃불을 받은 석여주의 눈이 붉게 타올랐다. 현암은 도회 스님이 알려준 해동밀교의 본산을 찾아 무작정 주악산을 헤집고 있었다. 다행히 지치지 않았던 것은 어릴 적부터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 기공을 연마해왔고 도회 스님이 특별히 기공력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문제는 기공력이 오른팔로만 발휘되는 특이 체질이라는 것. 어느덧 해가 넘어가는 시간. 그때 현암의 눈에 아침부터 밤이 되도록 안개가 풀리지 않고 멈춰있는 봉우리 밑의 지역이 보였다. 현암은 서둘러 의문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시각 체구가 장대한 남자의 안경 너머로 땀방울이 흘렀다. 박신부가 해동밀교 본산에 도착한 것이다. 기다리고 있던 5 호법 중 장호법이 입을 열었다. 박신부님은 종교나 교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5 호법은 자신들의 수법과 영역은 교주가 이미 알고 있어 카톨릭에서 가장 영험한 박신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박신부를 모신 또 다른 이유는 석유주의 비밀 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건 실제 무기라기보단 사람이었다. 9살 난 아이. 아니 어떻게 아이가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장호법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뗐다. 그게 그 아이는 바로 제 친아들입니다. 준우라고 합니다. 같은 시각 현암은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자꾸 같은 곳을 뱅뱅 돌고 있는 듯했다. 해동밀교로 가는 입구에 어떤 진법 같은 것이 있는 느낌이었다. 현암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상한 문자가 쓰인 돌이나 나무를 닥치는 대로 부시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말로 안개가 서서히 옅어졌다. 현암이 땀방울을 닦는데 음습한 바람이 불더니 흐물흐물한 반투명의 물체가 보였다. 흉악한 얼굴의 두 놈은 가시돋친 낭하곤과 삼지창을 들고 있었다. 해동밀교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현암이 오른팔에 힘을 모으자 오른손에서 서서히 푸른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영화하다 프로파일링 방송 PD도 하고 있는 김보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툰 그리다가 방송도 하고 음악도 하고 다 하는 이종범입니다. 네, 4번째면 레귤러 아닌가요? 저희 4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믿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말씀하시네요. 불러주는 사람이 알지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 제목만으로 설레시는 분들은 저희와 이제 동년배이시다. 그렇죠. 네. 90년대 초반에 사춘기를 초입부터 겪었다. 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설렐 수밖에 없는 이름이죠. 지금 테마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국내 최초의 종합 장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오컬트, 무속, 무협, 퇴마물 이 하나로 합쳐진 장르고 네. 한국 장르 문학의 가장 중요한 초기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줄거리로 좀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4명의 각자 종류가 다른 각 장르의 테마사들이 모여서 그렇죠. 테마를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퇴마물입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퇴마물이라고 한다면 도가 계열이냐, 네. 무협 계열이냐, 무속이냐, 오컬트냐, 엑소시즘이냐가 있습니다. 네. 근데 퇴마록이 왜 유명했냐면 이미 그 당시에 어벤져스 구성을 따랐다는 것이 가장 유명했죠. 그게 핵심 키워드죠. 맞습니다. 네. 카톨릭 그리고 물리적 공격력을 지닌 주인공, 그다음 도교 계열 네. 여러 가지 것들이 한 팀으로 묶여 있다는 개념이 사실은 되게 신선했고 장르물 특유의 어떤 자극 추구를 정말 충실하게 따랐던 미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 세대를 기억하는
한 세대 전체를 아울렀던 작품으로 기억이 되고 있죠. 이게 장르물 국내 소설 중에서 최다 판매작. 1000만 부였죠. 네, 한국에서 1000만 부는 사실은 네. 그때는 왕왕 나왔거든요. 오, 혹시 만화 쪽에 만화 쪽이요? 100만 클럽 아세요? 100만 클럽 어떻게 누가 들어갈까요? 90년대에 소년 챔프와 IQ 점프 양대 산맥 잡지 계열이 있다면 짱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짱은 나중에 들어갔고요. 네. 초반부의 100만 클럽에는 열혈강호? 마일러브가 있었고요. 마일러브. 네. 그리고 진짜 사나이가 있었고요. 진짜 사나이.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저녁도 있었고요. 아, 그것도요. 그 계열로 가다 보면 네. 열혈강호 당연히 들어가고 하지만 그 당시에 100만 클럽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어요. 그때 책을 많이 보던 때인데도 그렇습니다. 네. 그 와중에 퇴마록은 10배, 1000만 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장르문학 쪽뿐 아니라 출판계 전체에서 굉장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CD 사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 100만 장 찍으면 국민 가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1000만 장이라니. 4명의 주역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 캐릭터가 4명이 있죠. 그 4명 중에서 먼저 3+1 구성으로 네. 3명을 먼저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승희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먼저 나오는 이현암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저희 같아요. 원픽. 네. 진주인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현암이란 캐릭터는 네. 저도 이건 들은 얘기인데요. 네. 작가님 본인이 약간 자기 페르소나라고 생각하고 만든 캐릭터래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캐릭터가 됐을 것 같은 게 국중 나이가 네. 작가님과 동갑이고요. 네. 그리고 이름을요. 이 우혁에서 한자를 조금 뜻을 좀 바꿔서 만든 게 현암이래요. 그렇게 그렇군요. 자기를 많이 담은 캐릭터죠. 아, 굉장히 멋있는 부분을 많이 담고 싶으셨나 봐요. 원래 장르문학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현암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극 중에서 20대 후반으로 어렸을 때 보고 몸이 병약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기계 체조로 몸을 심신을 단련도 하고, 네네. 기공. 네, 그리고 당시 나온 기공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뭐 그때 뭐 기를 좀 혀를 뚫어야 된다, 그리고 기공을 연마해야 된다, 뭐 이런 네네.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뭐 혈이 막히고 뭐 주와 입마하고 누구 선생님을 찾아가서 누구 스님을 찾아가고 그렇죠. 이런 스토리들이 좀 깔려 있어요. 사실 주인공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 특히 장르문학에서의 주인공은 꼭 네. 필요한 게 가능성과 제약이거든요. 네. 게임으로 치시면 여러분들이 뽑은 캐릭터에 네. 해금이 안 된 슬롯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해금시킬까? 이현암이 그 당시에도 혈이 안 뚫려서 오른팔만 괴력이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혈이 다 뚫릴 것이냐. 아. 결국 뒤에 가면 나오게 되죠. 몇 선까지 갈 거냐라는 네. 식으로 독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설정이 되게 인상 깊었고 저도 모르게 그런 부분을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중에 주인공이 레벨업을 하고 네. 각성을 할 것이냐라는 장치가 네.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이때 배웠죠. 네, 요때는 이제 레벨업의 기초를 알려주고 있는 이현암 캐릭터가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징적인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이 그룹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네. 박신부라고 흔히 불러일으키는 박운규 신부님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죠. 네. 정신적인 지주를 하고 있고 네. 나이나 연륜 여러 가지 면에서 신념형 그리고 리더 네. 사람들이 흔들리면 좀 지켜주고 뭐 이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아세요? 퍼스트 어벤져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캡틴 아메리카의 과거 부분이 다른 마블의 히어로물에 비해서 분량이 좀 더 길었던 거 아세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왜 그러냐면 네. 신념을 가지고 정신적 지주를 해야 되는 그 캐릭터의 되게 네.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과거에 고통받았던 어떤 경험과 네. 그걸 극복했던 서사를 더 튼튼하게 박아놔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현암의 캐릭터라거나 장준호의 캐릭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에피소드가 뒤쪽에 조금씩 풀리는데 박운규 신부는 정통으로 나옵니다. 1권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엑소시즘에 빠졌고 어떤 식으로 신부 일을 그만둘 지경까지 갔는가 등등등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들을 일본에서 제대로 풀어내고 있고 네. 그래서 박운규라는 신부 캐릭터를 중심에 두고 한 명씩 데려오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처음 에피소드에서 지금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 하나가 나와요. 비밀병기라고 하는 그 그렇습니다. 서교주의 숨겨둔 아이템이 나오는데 네네. 바로 사람이었고 네. 그 아이는 바로 9살 난 아이인데 뭔가 엄청난 뭐가 가지고 있는 네. 아이다. 이름은 장준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퇴마 어벤져스, 퇴마 파티의 어떻게 보면 와일드 카드죠. 어떻게 보면 전투력으로 치면 그렇죠. 원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메인 딜러 중에서 법사 캐릭터라고 네네. 할 수 있죠. 네, 일단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그리고 천재적인 인물이고 영적 능력이나 법력이라고 하죠. 도력. 네. 그게 가장 높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기억나는 건 뇌전. 이 전기를 쓰는구나. 네, 그리고 산매진화.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도술 쪽 싸움의 재미지라는 걸 처음 줬던 캐릭터가 장준우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술법이 아니라 네네. 다양한 거를 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익숙하게 다 잘했다. 그렇죠. 가르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첫 번째 에피소드로 저희가 다뤘던 것은 하늘이 불타던 날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 테마록은 많은 단편과 중편들로 묶여 있는 시리즈물의 책인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하나씩 성장해가는 네.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에피소드에서 셋이 모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해동 감결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등장을 하고, 그렇죠. 그 예언서의 내용에 따르면 4명의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뭐 세상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서 교주 입장에서 내가 뭔가 조금 힘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왜 내가 아니라 4명의 인물은 누구야? 그렇죠. 여러 가지 불안감에 떨게 되고 내가 빨리 뭘 좀 해야 된다. 나 엑스트라인가? 나 말고 더 있는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가죠. 네, 강력한 힘을 내가 빨리 얻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힘? 누구? 준우가 있었지. 네, 그러면서 송아지로 이 공양이 안 되면 인신공양, 사람을 공양해야겠다. 사실은 밀교라는 설정이 무조건 악하거나 네. 이런 좀 사파 느낌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냥 대중적인 메이저가 아닌 종교를 밀교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역사 속에 되게 많은 밀교가 있는데 전 어렸을 때 이 해동밀교에서 인신공양하는 부분을 봤기 때문인지 네. 너무 어렸을 때 봐서 전 밀교 붙으면 다 정말 사람 죽이고 이런 곳인 줄 알았어요. 악마 숭배하고. 네, 막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부두교 같은 느낌 좀 그렇죠.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람의 목숨보단 다른 걸 더 중시하는 것을 밀교라고 하나 보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곳이 그런 설정의 네. 교단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테마록이 뒤에 가면 한 에피소드가 되게 길잖아요. 네. 한 권이 한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가끔 홍수 이런 건 막 3권짜리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 앞부분은 한 권 안에 막 많으면 5개씩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첫 번째 에피소드도 메인 캐릭터 3명을 모으는 중요한 에피소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이제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개봉된 테마록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네. 각색이 돼서 지금 런칭이 된 것인데 그렇죠. 특별하게 승희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다고 승희를 빼고 이걸 영화를 만들기에는 애니로 만들기에는 좀 그랬는지 승희를 넣었는데 그렇죠. 준우를 중심에 두고 셋이 들어가는 걸로 바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3명이 어떤 식으로 처음 만났을까? 여기서 처음 만난 걸까? 같은 종류의 백스토리가 필요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 서교주가 폭주를 하는데 네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렇죠. 강력한 상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으로 테마사가 또 그룹을 이루게 돼서 그렇습니다. 각자의 힘을 합쳐서 맞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제 살펴볼 에피소드는 측백상장이라는 에피소드인데 네. 이제 셋이서 모였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여서 맞아요. 뽑아봤습니다. 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암은 조용히 TV 뉴스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동안 소왕산에서 폭풍으로 연락이 두절된 신라대학교 등반 모인 남녀 7명이 끝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오래전에 폐쇄된 까치봉 정상에 위치한 측백 산장에서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으나 잔인한 훼손으로 인해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측백 산장이라는 곳이 등반 모임 멤버들이 목표로 잡은 옥녀봉과 12km 떨어진 곳이라 누군가 등반 도중 고의로 진로를 변경케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다각도로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준우야, 이거 이상하지 않니? 현암이 TV를 끄고 준우를 쳐다봤다. 게임 산매경인 9살 아이. 물론 이상하죠. 현장에 있는 대학생은 남자 5에 여자 2. 누군가 원한이 있다면 한 명에게 과한 공격이 집중되고 나머지 6은 그냥 죽였을 텐데 7 모두에게 심각하게 맞아서 죽은 흔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7 모두 묵지도 않았고 여자가 혼자 있을 때를 노린 것도 아니었다. 7을 동시에 제어하면서 이런 공격을, 이건 사람의 짓이라고는 볼 수 없어. 분명 원한령의 짓이야. 아주 강력한. 준우는 현암이 피해 여학생 때문에 흥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끔찍하게 죽은 현암의 여동생 현아 때문인 듯했다. 그 시각 박신부는 옷에 묻은 빗방울을 털어내며 부검실로 들어섰다. 크레졸과 호르말린 냄새, 그것보다 짙은 죽음과 고통의 냄새. 부검을 맡은 장창열 박사와는 막역한 사이였다. 장 박사가 시체를 덮던 흰 천을 들어올렸다. 이건 마치 낙석더미에 깔린 것 같지 않은가? 낙석? 산장 안에서 말인가?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인가? 대부분 이 2 여자와 한 남자는 조금 달라. 앳되어 보이는 여학생. 장 박사는 2 여자 모두 성폭행, 윤간의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혼자서만 달랐던 한 남자. 다른 6이 참혹한 죽음 속에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기이한 모습이었다면 단 한 명만 엄청난 고통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만 머리 뒷부분에 육중한 둔귀로 맞은 함몰흔이 있었다.
대체 이들이 품은 비밀은 무엇일까? 박신부는 기도력을 모아 영사를 행하기 시작했다. 다른 6과 달리 7번째 시체에서만 영의 흔적이 느껴졌다. 지독한 고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 애착심까지 느껴졌다. 박신부는 놀라며 시신의 이마에서 손가락을 뗐다. 활령을 당했구나. 누가 이 학생의 영을 쫓아내고 육체에 대신 들었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영의 존재를 감지한 그때 성질급한 현암은 이미 자신의 차를 몰고 측백산장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돌덩이가 떨어졌고 현암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췄다. 자칫하면 장맛비 속에 절벽으로 떨어질 뻔한 상황. 차창에 쏟아지던 빗줄기가 기묘하게 뭉치더니 차차 형상을 만들어갔다. 물방울들은 빙글빙글 돌더니 뚜렷한 얼굴 형상을 만들었다. 그 얼굴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서 오게나. 네, 산장에서 대학생들의 등반 동호회 남녀가 몰살을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괴한 모습으로. 그렇죠. 이게 바로 오컬트잖아요. 이거 오컬트죠. 네. 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다. 네.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어 보이는 부분이 숨어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일들이 항상 터지고 나서 퇴마사들이 이걸 캐치를 하고 나서 출동을 하고 하나하나씩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러면서 뭔가 더 큰 위협이 터지고 마지막에 뭔가 대결을 하고 네네. 이게 이제 정규 구조로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사실은 하늘이 불타던 날 같은 경우는 이후에 계속해서 퇴마록이 반복적으로 보여줄 안정적인 구조를 보여준다기보다는 큰 규모의 큰 스케일의 배경에서 메인 인물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첫 에피소드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칙백산장부터가 어떻게 보면 퇴마록의 정석적인 구조를 처음 보여준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죠. 하이텔을 비롯한 그 PC통신이 초반 웹툰이나 초반 유튜브처럼 새로운 종류의 시도들로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당시에 중학생 갓 들어갔을 때 이걸 처음 봤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칙백산장부터 약간의 배덕감? 약간 너무 자극적인데 뭐 그런 내용들로 가득했었고 이거 뭐 윤관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처음 너무 놀랐어요. 이런 얘기 봐도 되는 건가? 그래서 몰래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묘사는 없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정황을 설명할 때 그런 단어가 나오죠. 지금 보면은 근데 또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여기서부터 이제 일단 주인공들을 모아놨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벤져스 극장판 1편 뉴욕 싸움 기억나세요? 네. 거기에서 항상 명장면으로 뽑는 클립들이 이 어벤져스 멤버들이 마치 율동을 하듯이 합을 맞춰서 적을 상대하는 부분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싸우면 쟤는 어떻게 맞추고 그렇게 하다가 다 모여있는 장면을 한번 카메라가 돌죠. 돌아줘야죠. 그러니까 이 칙백산장이 너네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주인공들은 각자 어벤져스 같이 다른 장르에서 온 애들인데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합을 맞추는지를 봐봐 라는 식이기 때문에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파요. 왜냐면 이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싸우겠구나 같은 것들을 따로따로 다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모여있을 때에도 합이 맞아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를 칙백산장에서 되게 잘 묘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각자 행동하던 사람들이 칙백산장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싸우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칙백산장의 과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조선말. 조선말이죠. 일군의 도적들이 있었는데 그 도적을 관군이 소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도적대 중에 항상 살아남아있는 일부 생존자들이 문제죠. 그 생존자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규합을 하면서 술법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방사 하나를 자기의 두목으로 두고 이제 있어요. 근데 그 방사가 굉장히 나쁜 존재라서 사람들을 죽이고 찢고 피를 마시고 이런 악마 숭배 같은 느낌으로 이 도적단을 사이비 종교처럼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런 도적단을 겨우겨우 토벌하고 잡아서 이 방사였던 두목을 죽일 때 이 두목이 죽으면서 했던 말이 다시 돌아올 거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사람 죽이고 피를 마실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것이 칙백산장의 과거죠. 저주를 내뿜었는데 그 저주가 과연 어떻게 지금 실현이 됐고 이 학생들은 어떻게 걸려들었고 과연 이 테마사들은 무사히 퇴마를 할 수 있을지가 이 에피소드의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 에피소드가 굉장히 여러모로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첫 에피소드가 소개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에피소드부터는 오늘부터 1일이거든요. 네.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연인으로 가는 거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주로 이런 재미를 드릴 겁니다라는 걸 많이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작품의 장르성을 제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집배선장에서부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테마록을 뭐 오컬트다라고 그냥 하지 않고 오컬트 어반 판타지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네. 어반 판타지라는 장르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안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서 어반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판타지는 판타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타지의 하위 장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어반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로 도시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상에 있는 곳을 얘기해요. 네. 기존의 오컬트라고 한다면 일상에서 떨어진 곳으로 일단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어반 판타지는 현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파티가 여기 있고요. 네. 이들이 일상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컬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설정 중에 네. 물론 이제 주인공의 캐릭터 구성 중에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트라우마 그리고 악과의 어떤 그런 경계, 대결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그렇죠. 이제 정신적인 주인공인 박신부님의 감정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구하지 못했던 소녀. 친구의 딸 네. 그렇죠. 에피소드가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로 좀 들어가 있고 맞아요. 또 하나는 이제 현암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월양이라는 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그렇습니다. 저 월양은 뭘까라고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나오면 월양도 또 과거에 하나의 또 스토리로 그렇죠. 어떤 한이 서린 여인의 네. 혼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설정이죠. 그리고 현암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네. 바로 여자가 지금 죽었다라는 네네. 사실 때문인데 여자 이꼴 현암의 동생. 네. 현암의 여동생은 이제 물귀신에 의해서 네. 익사를 한 비운의 캐릭터인데 그 기억 때문에 현암이라는 캐릭터의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네. 자기 여동생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서부터 갑자기 광전사를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대결이 이렇게 메인 카테고리인 줄을 잊고 살았어요. 혼자서 이제 이 소설책을 읽으면서 와 뭐 무섭다 그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서 굉장히 귀신, 공포, 오컬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결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요. 네. 보통 오컬트라고 그러면 뭐 구마, 퇴마 이쪽이 많다 보니까 네. 대결 느낌은 안 나는데 그게 이 작품이 되게 신기했던 이유예요. 오컬트 무속에 무협을 이 정도로 강하게 넣었다는 것을 다시 보면서 전 느끼게 됐는데 네. 그 무협에서는 아무래도 현암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물리적인 전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부러 장면을 그렇게 구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결이라는 게 사건 여러 개를 놓고 이야기를 짜기로 했어요. 이 사건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네.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얼마나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건이냐. 네. 좀 약한 에너지와 강한 에너지를 놓고 봤을 때 1대1로 맞붙는 단기 결전, 일기토라고 보통 하는 그 대결이라는 시퀀스야말로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갈등은 에너지가 있지만 대결은 그중에 으뜸이다. 네. 테마록은 그걸 참 잘 쓰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승희가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네. 드디어. 승희가 빠지면 또 이제 테마록이 아니죠. 아니죠. 네, 승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중요합니다.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박신부가 신문을 가리켰다. 현웅 화백의 개인전이 열리는 갤러리에서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 시신의 상체가 벽에 걸린 그림에 짓뭉개져 거의 없어진 모습이었다. 경비의 진술에 의하면 어떤 남자가 흉기를 들고 건물에 침입해 경비를 폭행해 기절시키고 그 이후 안쪽에 잠금 장치가 작동해 실내가 차단됐다고 했다. 도난당한 그림도 없는 점으로 봐서 상체가 사라진 남자는 갤러리에 침입한 그 괴한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문제는 차단된 실내에서 상체가 없어지도록 벽에 뭉갤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칠성은 품에 감춘 칼을 불안한 듯 만지작거렸다. 어제 전화를 받고 나간 동료 대철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은 자신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다. 여자 목소리였다. 칠성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게 죽은 여자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여자는 덤덤하게 밤의 강변으로 나오라고 했다. 칠성은 무시하고 절대로 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때부터 귀에 목소리가 들렸다. 밤에 강변으로, 밤에 강변으로. 그건 꺼지지 않는 스피커처럼 칠성의 귀에 맴돌았다. 술을 들이부었지만 여자의 울부짖는 비명소리와 노래소리가 커졌다. 칠성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허공에 소리를 질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귀를 막아야 했다.
칠성은 품에 숨긴 두 자루의 칼을 뽑아 자신의 양쪽 귀에 박아 넣었다. 준우의 말에 전시회 안내 책자를 보는 박신부와 현암. 침입자가 박혀 죽은 그림의 이름은 나는 소녀였다. 소녀 시리즈 중 한 작품. 현화백의 화풍이 극단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리즈였다. 박신부 일행의 조사에 따르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의문의 살인사건 현장의 단서가 이 소녀 시리즈에 있었다. 박신부는 얼굴을 찌푸렸다. 박신부는 현웅화백과 잘 아는 사이였다. 현관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준우가 인상을 썼다. 이건 아주 강한 성과 악이 반반 섞인.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깔끔하고 날카로운 윤곽에 가느다란 젊은 여자. 예뻤으나 선천적으로 화가 난 듯한 인상이었다. 현화백을 만나러 왔습니다. 전 박신부라고 합니다. 딸이에요. 승희라고 해요. 아버님은 지금 병 중이신데 아무튼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승희의 뒤를 따라가며 준우가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신부님, 저 누나 굉장해요. 애연명왕을 봉인한 사람이에요. 네, 승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승희가 엄청난 뭐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 엘리트인 준우가 인증을 하는 그렇죠. 네, 그 장면까지 살펴봤는데 이 에피소드 초상화가 부르고 있다라는 에피소드는 시작부터 정말로 앞서서 저희가 얘기한 테마로그의 공식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뭔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지고 연달아 벌어지는 진실을 찾아가는 와중에서 이제 뭔가 점점 거대한 힘이 나타나서 합쳐서 대결하는 것까지가 이제 딱 펼쳐지게 되고 그렇죠. 네. 그 당시 하이텔의 게시판에서의 반응 저도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처음부터 뭐 공전저루의 반응을 일으켰던 작품이긴 하지만 초상화가 부르고 있다. 이 에피소드를 첫 번째 기억 혹은 최초의 임팩트로 기억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 4명이 전부 모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컬트가 주는 음산함? 앞에 두 작품보다는 이게 가장 셉니다. 보는데 무섭다는 느낌을 줬던 첫 에피소드는 이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테마로그에는 굉장히 기념할 만한 중요한 에피소드가 이 에피소드를 할 수 있겠죠. 네. 에피소드 내에서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네. 땅벌떼라는 지금 보면 약간 좀 조폭의 네. 조폭단 이름입니다. 이건 다 조인성 씨 때문 같긴 한데 네. 이 땅벌떼가 네. 이 조폭 집단인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뭔가 나쁜 엄청나게 사악한 나쁜 짓을 했던 것 같죠. 이 현화백의 딸에게.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복수극이 일어나는데 그렇습니다. 이 복수의 주체는 누구이냐에 대한 에피소드 미스터리가 하나 있고. 그렇죠. 누가 과연 그 땅벌떼에게 복수하는 거지? 네. 이런 게 있죠. 왜냐면은 현웅화백이라는 사람이 그냥 예산 인물이 아닌 네. 영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신부의 친구인 그렇게 아는 사이였던 걸로. 네, 박신부님은 전 친구가 제일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전직 의사잖아요. 네. 의사인데 신부잖아요. 네. 의대 힘들고요. 네. 신학했다 힘들거든요. 네. 능력자인 반면에 친구 사귈 틈이 없어요. 근데 왜 보면은 형사도 친구고 의사도 친구고 뭐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친구한테 듣고 와가지고 뭘 합니다. 뭐 경기고 출신이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네. 친구들이 다 뻗쳐나가는 거니까. 네네. 여기서 이게 시대적인 어떤 이 소설을 썼던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게 네네. 지금 뭐 이런 표현이 없는데 당시 이제 X세대의 네네. 뭔가 미니스커트. 네, 뭐 짧은 치마에 좀 도도한 어떤 자신 있는 여성상. 그렇죠. 그게 인상적이었다라고 현암이 승희를 기억하는. 그리고 준우도 술법만 연구하던 어린애다 보니까 네. 좀 조용하고 이런 여성들은 괜찮지만 승희 같은 캐릭터 좀 무서워. 그리고 약간 피하는 장면이 나오고. 네, 맞아요. 박신부도 좀 당황하죠. 근데 뭔가 이 사람 몸 안에 좋은 기운도 있는데 나쁜 기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건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장준우가 알아보죠. 몸속에 신을 넣고 있구나. 네. 알고 보면 애연명왕이라는 신적인 존재의 아바타라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아바타라고 하면 네.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때문에 다 아시지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아바타라는 말은 화신이라는 뜻입니다. 네. 신이 인간의 몸으로 현현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 이 작품에서는 아바타라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네. 이 현승이가 바로 애연명왕이라는 존재의 아바타라죠. 물론 저 뒤쪽으로 가게 되면 제대로 된 설정이 전부 드러나지만 거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승희의 능력 중에 하나는 투시력 같은 뭐 꿰뚫어보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뭘 막 발사하고 막 이렇게는 않은데 기본적인 그 에너지, 네. 영 에너지가 풀로 차 있는. 신이 안에 있으니까 네.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가 돼가지고 네.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멤버들에게
외장 배터리처럼 힘을 더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승의 힘을 받아서 뭐 이렇게 더 쓰고. 그렇죠. 원래 현승이라는 캐릭터는 처음에 쓸 때는 설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고 스케일이 커지면서 해동 감결에 나오는 4대 객이라고 하잖아요. 동서남북방. 전부 다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마지막에 추가된 캐릭터라고 하는데, 근데 추가로 제작한 캐릭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성적인 매력이 있어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죠. 3명의 나머지 테마사들에게도 지지 않고 바락바락 네. 같이 티켓타카 하면서.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약간 시대의 차이랄까요? 좀 옛날 작품이구나라는 걸 제일 많이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네. 현승이라는 캐릭터의 대사, 네. 행동 묘사 같은 데서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각 남자들의 이 젠더적인 문제 발언들 많죠. 네. 굉장히 보면서 조마조마합니다. 네. 야, 요즘 이런 말 하면 뭐 큰일 나겠는데 싶은 것도 막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네. 아직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네. 자, 이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모음이 작품이니까. 그렇죠. 네, 그걸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해서 테마라고 했을 때 가장 뭐 인상적이었던 주제부나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런 장르 문학에서는 네. 캐릭터의 매력은 무조건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으로는 자극적인 소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묘사 어떻게 할까, 독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 그 다음 장면으로 끌고 가주는 그 에너지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장르 문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그 너머에서 뭔가 깊게 빨아먹을 만한, 먹어도 계속 단물이 나올 만한 네. 베이스가 없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 볼 때는, 읽을 때는 순간순간 계속 재밌게 봤는데 그렇죠. 다 보고 나니까 다시 안 보게 됩니다. 에이. 근데 이 작품이 전 참 지금 다시 보면 모든 에피소드에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심리라거나 심리학적인 접근들, 그리고 트라우마, 죄책감 같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항상 에피소드의 중요한 소재로 쓰세요. 네.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핥아먹어도 계속 단물이 느껴질 만한 그런 종류의 취재를 많이 하셨다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시장을 선도했던 주인공 작품에서 1000만 부까지 가서 한 세대를 대표하는 작품까지 갔던 비결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네. 굳이 따지자면 소년 만화 중에서 기생수가 그런 느낌이죠. 저에게는 취재를 이 정도로 깊게 해야 네. 깊은 맛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알려줬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대감독님께서는 네네. 젊은 애니메이터들한테 계속해서 질타를 하는 부분이, 맨날 질타하시는 분이라고. 그건 본업이에요. 질타이스트세요. 질타하고 있는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은 네네. 요즘의 젊은 만화를 그리는 친구들은 어떤 인생의 경험이나 어떤 취재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고 네네. 그냥 앉아서 장르 만들기만 하고 있다. 그렇죠. 예. 밖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재미라는 부분은 있지만 네네. 깊이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계속 남는데, 우리 이우혁 작가님의 이제 엄청난 취재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환, 네.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계속 잘 표현해 주시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가 있다. 장르물이지만. 맞습니다. 보통 몬스터, 괴물, 귀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인간적인 속성부터 제거하는 게 서양의 되게 큰 오래된 역사거든요. 좀비물을 보면 제일 먼저 인간성부터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특히 동아시아의 여러 작품들이 그렇지만 특히 한국은 어떤 귀신 같은 존재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인간성을 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테마록에서 뭐 활극, 무협, 공포 요런 소재, 요런 장르적 재미를 추구하는 동안 오컬트적인 부분을 딱 조망을 하면 항상 그런 종류의 사연 베이스 에피소드가 등장한다는 게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가장 딱 맞는 테마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한국의 오컬트 장르가 참 저는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한국의 오컬트라고 한다면 사바하, 검은 사제들, 그리고 검은 수녀들처럼 나왔고 파묘도 다들 기억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장르가 메이저인 게 아니라 몇 개의 걸작들이 시장을 견인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컬트라는 장르가 융성하려면 문화적인 재료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적인 배경 재료가 한국은 진짜 많아요. 일본에 신이 많다고 얘기했지만 한국도 무속이라는 이 문화적인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많은 누적된 시간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컬트가 꼽히기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메이저 장르로서의 오컬트 작품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참 아쉬운 편이고요. 네. 현재 웹툰 웹소설 시장에서 오컬트로 가장 유명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귀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 귀령도 웹소설 원작에 웹툰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프로듀싱을 하고 있거든요. 만신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벌어지는 한반도 전체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네. 정말 잘 만들어진 오컬트거든요. 네. 귀령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끝나나요? 편집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지? 네, 좀 다시 2025년에 보는 테마로고는 어떨지 여러분들 뭐 소설로 절판됐지만 뭐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로 보셔도 되고 극장에서 아마 이거 성공했으니까 연작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작품을 보면 새로운 다시 재미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작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코너로 좀 가볍게 말 그대로 밥 친구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처음인 거 아시죠?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야, 이제 애프터가 들어온 거죠. 결혼했어. 가야 돼. 가야 돼. 결혼했어. 가는 거야 이제. 정으로 가는 거야. 이대로 가는 겁니까? 좋습니다. 과연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코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김보들이었고요. 이종범이었습니다.